네, 된다. 오케이. 아, 이제부터구나. 아, 앞에 안 됐어. 제목 저 타이틀을 깔로 보기에서 깔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깔로? 아래로 내려다보기. 제일 아래가 있더라고요. 아래로 내려다보기. 이제 이 좀 광호하게 이제 옛날에는 제 얘기하면은 감을 못 잡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몰랐던 거를 제가 갑자기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몇 가지 뒤져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설명이 되는구나.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일 문제가 미국의 환율이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거시경제 수준에서 보면은 화폐량 좀 왕창 늘어나고 미국 내 물가가 난리 치면은 환율이 와가장장장장 떨어져야 돼. 예를 들면은 전에도 말했잖아요. 임금이 1.6배에서 1.7배 올랐는데 일단 제가 이제 문제의식.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이제 할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뭐 들어가는 김에 한번 보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관세 제후. 요건 뭐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 이 트럼프 관세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법률 전통, 특히 마그나 카르타 전통, 전번에도 제가 이제 정치학할 때 마그나 카르타 했잖아요. 그 정책, 전통에 따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게 나와버리더라고요. 특히 뭐냐, 의회의 조세 징수권이 완전 익스클루시브 한 거거든, 이건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쿠데타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만일에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그 뒤에 예상되는 일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를. 자, 이런 나쁜 놈. 미국 헌법은 일단 연방의회에 광범위한 조세 징수권을 부여를 해요. 미국 헌법에. 그래서 이는 헌법 제정자가 원래 대표권 없는 가세는 없다. 원칙을 중시 여기서 지갑의 힘. 지갑의 힘이라는 게 지갑이 아니고 돈 내는 놈의 힘입니다.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돈 내는 놈의 힘이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배타적으로 이걸 귀속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헌법 제1조 8항에 연방의회가 합중국의 부채를 상환하고 공동방위에 그 다음에 뭐 일반 복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소비세와 그러니까 세금, 관세, 부가금,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관세 특정돼 있네. 예, 아예 못을 박아놨어. 듀티 딱 들어가 있어. 정확하게 taxes, duties, 그 다음에 impost 해가지고 쫙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도 써놨어. 조세 징수의 목적은 분명하게 국가 부채의 상황, 공동방위, 일반 복지 정진이라고 딱 한정을 해놨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 그러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획일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는 미국 전역에 획일적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게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지 마음대로 못하죠. 옛날에 슈퍼 301조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다, 아니면 철강이다 그래갖고 보복관세 이런 걸 먹이기도 했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 특정한 나라한테 개별 협상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위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딱 써놨잖아. 헌법상 독자적으로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고유한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요거는 한번 들어가는 김에 본 겁니다. 오늘 주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무리 공화당 100%로 짜여진 대법원이라도 하더라도 이거를 오케이 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해주는 순간 미국의 헌법 체계 자체가 무너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총기 사용보다 더 심한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의회의 조세 징수권 이게 무너지는 순간 미국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 영국과 영미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는 뭐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관세는 문제가 뭐 돈 돌려달라고 뭐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개별 국가당 지금 그 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문제는 관세를 그 협박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만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3,500억 달러도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3,500달러, 일본 같은 경우 5천억 달러 사는 것도 그게 그 숫자를 내오는 과정에서 관세로 협박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MOU 자체가 그리고 그런 식의 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까 말했듯이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거였으니까 출발이 관세는 무조건 의회가 징수하는 거다래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은 뭐 어떻게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법원에 지금 판결만 남겨. 대법원이 한 2월 달쯤에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를 하면은 네. 모든 게 다 연결되니까. 관세.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늘 이걸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우선 미국 환율의 향방이 제가 생각하는 미국 거시경제지표의 관계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 거시경제지표를 본다면은 환율이 두둑둑 떨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에 대비했을 때 더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전체 달러 인덱스는 유럽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안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버블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예측의 도구가 거시경제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의 도구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는 예언은 경제학은 원래 하는 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예측의 도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버블은 언제가 꺼진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경기는 순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두리뭉실한 예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자금이 얼마만큼 쏠림이 있느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의존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실과 괴리된 생산성 평가 이런 속에서 미국이 아까 말했다시피 임금이 유럽에 비해서 1.6배, 1.7배인데 이 상태가 정상이냐? 그럼 이 상태가 소득 역전 현상이 언제쯤 되면은 그 정상화가 될 것 같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현재의 이제 3번이 전번에 제가 강의했을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3번, 4번은요. 그러니까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는 전번에 설명을 했어요. 전통적인 이유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임금 상승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달러 환율 하락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시스템 우위로 무력화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때 멕시코 애들이 다 쫓겨나니까 갑자기 그 서비스 업종에 월급이 왕창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임금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플레가 벌어졌죠. 돈도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제가 그때는 지금은 재정적자가 2조 달러, 1.5조에서 2조라 그러는데 그때는 4조 가까이 풀었어요. 한 해에. 무지막지하게 풀었어요. 그 바이든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그럼 인플레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임금 상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럽하고 비교하니까 유럽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유럽은 임금 상승이 없었어요. 왜냐?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냐? 아까 말했듯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칸 히스패닉들을 다 쫓아내니까 서비스 계통에 일자리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 문제에 비해서 유럽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임금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유럽보다 미국이 점차 올라가고 임금 상승이 1.6배, 1.7배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AI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요. 뭐 저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고 우겨. AI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산성 향상이 1.6배, 1.7배 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GDP가 예를 들어서 1.6배, 1.7배로 올라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GDP가 15조, 14조 비슷했어요. 16조하고 14조 비슷했는데 이게 갑자기 18년 기준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야. 요 상황, 특히 12년부터 이 상황이 오는 동안에 뭐 대단한 미국이 생산성 향상을 보일 만한 게 있었냐?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에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자체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IT 부분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 시스템 우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걸로 설명이 안 되더라. 환율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실적 결과는 그러니까 핵심이 저기 있어. 자본이 집중되더라고요. 미국에. 사실은. 그래서 자산과 자금의 관계로서 수요 공급의 관계를 둘로 잡고 설명을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전지구적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왜 됐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들을 현재로는 지금 말하는 거시경제, 국가 단위에서 거시경제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 그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이야기 없죠. 이유가 뭐죠? 경제학의 최고 높은 수준이 거시경제고, 거시경제인 게 국가 단위 경제니까. 양기철 선생님 천재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국가 단위 거시경제하고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세계 경제 전지구적 단위에서의 거시경제를 보니까 플레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선수가 별로 많지 않아. 선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엔트리에 들어오려면 한 1조 달러쯤 있어야 돼. 1조 달러.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감이 안 오죠. 1,500조. 감이 잘 안 오죠.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NPS가 1조 달러쯤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아니면 많이 하다못해 안 되면 그보다 좀 작은 한 5천억 달러 이 정도 돼야 여기 와서 비빌 수가 있는 플레이어가 돼요. 우리 GDP가 2조 불 조금 안 되는 아마 1조 7, 8천억 불 정도 되죠. 예.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플레이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객체가. 오브젝이 별로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일단 설명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인플레 유발하고 환율 절하 압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결과물은 돈의 흐름이고, 이게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자율, 인플레, 실업률 이런 거 갖고, 특히 실업률 이런 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야. 국제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그렇게 대단한 지표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몇 개의 통화로 표시된 주식이나 국채, 금 등의 기타 자원들의 수급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기금과 자금이 중요해요. 투자기금과 자금이 한 190조 정도 됩니다. 달러로. 이게 중요한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자산 이꼴 자금이어야 되겠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액수가 나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동적인 요인들은 이런 게 있죠. 재정 지출에서 만날 재정 적자를 보이더라. 재정 적자가 보인다는 그만큼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장기적으로. 특히 달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극복이 가치가 늘어나. 그리고 수출입 무역 수지. 이것도 중요하죠. 계속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무역 수지가 늘어나.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 KIC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부펀드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국부펀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국부펀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SWF라고 국부펀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KIC라고 해서. 걔들도 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갖고 있어요. 이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하고 많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결고리는 뭐냐? 제조업의 경기라든지 세수라든지 무역수지, 이자율, 통화량 이런 게 다 영향. 특히 이제 나중에 통화량 문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서 결국은 답을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시경제 이야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이걸로 설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냥 넣어놨어요.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뭐 전번 강의 때 한번 했던 내용인데 요약을 했어요. 제조업의 추이. 이게 이제 무역수지라고 다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으로서는 미국이 부가가치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25%된 게 1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30%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쌓이는 곳,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그리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조업 비중도 그래. 요것도 이제 G7을 합쳐갖고 50%였는데, 2000년에. 였는데, 그때만 해도 2000년에는 중국은 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전번에 말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특히 그 고중 부가가치, 고중 산업들을 집중을 해갖고 지금 이제 기술 중심의 생산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G7 합산으로 56%였는데 2000년대, 2021년, 23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31% 차지하는 상황이 돼서 저 안에는 일반 그 소비재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16%밖에 안 돼. 그리고 G7 합산해가지고 33%밖에 안 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6% 제하면 15%, 16%. 지금 특히 독일, 프랑스가 저 숫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되게 심각한 거야. 저 숫자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재정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럽 재정적자의 핵심은 중국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기술 분야와 관련된 생산품들에 중국한테 시장을 한 반쯤 뺏겼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뺏길 거고.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재정적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진짜? 그렇죠. 그럼 돈을 더 받고 덜 써야지. 재정적자는 복잡할 거 없어요. 더 받고 덜 쓰는 수밖에 없어. 세수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복지 같은 이런 거를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 환율을 줄이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유럽이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민을 받아갖고 새로 들어온 애들 애 많이 낳고 새로 들어온 애들 새로이 노동력 편입해가지고 걔들 열심히 만들고 한국도 나중에 그래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소비재 생산재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소비재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부분이 하던 게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다. 요 가운데 보시면은
2000년대 초에는 의류, 섬유, 완구가 소비재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전기, 기계, 화학, 자동차 등 생산재와 중간재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하는 내용이 그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유럽 문제가 생긴 거고요. 다그마치 GDP에 어쨌든 그 제조업 생산력의 G7이 현재는 30%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첨단 제조업 분야 비중 문제.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죠.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근데 그 미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유럽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치열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항공, 반도체, 컴퓨터, 의학, 방산 이런 부분은 유럽, 미국, 중국이 한국까지 포함해서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저러는 것도 사실 일단 여기 첨단 제조, 중고기술 부분에서의 경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 갖고 뭐 완전히 뒤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이 재밌는 이야기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자고요. 요거 말고 요건 뭐 아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했죠. 역시 AI. AI 경제. 양기철 선수가 그걸 아주 잘하더라고. 이게 이제 애플폰 애플폰이 원가가 얼마 되느냐, 애플이 어떻게 돈 버느냐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이키가 어떻게 돈 버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재밌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애플은 가치사슬 분석에서 아주 명확한 사례예요. 이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소싱 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 미국에 못 들어가. 아이폰은 못 들어가는 게 가치의 58%를 포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애플 본사가 58.5%를 먹어요. 하는 일은 설계, R&D, 브랜딩을 해. 저거 갖고 58.5%를 먹고 있어요. 자그마치. 아까 $549 아이폰 X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또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321 지가 먹어. 자그마치. 그리고 LG, 삼성 같은 부품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나 뭐 칩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걔들이 $77 먹어. 그리고 원자재 비용이 $120고 저 보십시오. 중국의 조립 인건비 $10. $600짜리 550달러짜리에 중국은 조립비 인건비로 10불 날라가. 쇠가 빠지게 만들어 갖고 포장해 갖고 다 왔는데 10불 들어가요. 이걸로 갖고 옛날에 중국 미국 간에 무역 제자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이제 중국이 기여한 부분에는 원자재 값까지 포함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 갖고 $104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죠. 중국에 떨어뜨린 돈이 진짜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돈을 벌어가는 거는 애플이 다 벌어가. 근데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IT 해가지고 혹은 마케팅 쪽으로 해가지고 다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가요.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 중에 유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R&D, 그 다음에 그 영업 전략, 기획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디자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그 서비스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 미국의 서비스업의 강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안 되는 분야. 그 다음 나이키를 한번 보자고요. 나이키는 이 스마일 커버라는 게 있죠. 스마일 커버 요 그림. 중국은 요 밑에 제조 바닥에 있고 양쪽 끄트머리는 연구개발 마케팅 위에서 돈 다 번다는 거예요. 스마일 커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음 보자고요. 나이키는 좀 달라요. 나이키는 좀 다르는데 나이키가 뭐 제작에는 한 $28, $29 하고 100불에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은 신발당 마진이 21불 50. 그러면은 지네들이 먹는 제조비용 고려하고 순이익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소매업체 마진이 $50야. 미국 내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야 신발 파는 우리나라 같으면 ABC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만큼 먹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5달러지만 실제로는 55불이 되는 거죠. 생산 비용은 22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이윤을 많이 압박하지만 보면은 베트남하고 미국이 돈이 얼마만큼 떨어지냐를 설명을 이제 나와 있죠. 베트남이 세가 빠지게 해도 미국이 전부 다 85%를 가져가요. 베트남은 15불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섬유 뭐 의류 쪽이나 신발, 완구 이런 게 미국에서 파는 것들 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디자인과 브랜딩을 하는 쪽 애들이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50에서 85%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서비스품 쪽에서. 실제 생산 기지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은 그보다 더 심하죠. 제약은 평균 이익이 뭐 10%에서 15% 뭐 이렇게 15% 20% 그러는데 유명한 파이자 같은 데는 이런데 그 다른 이제 비제약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4% 9%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GM 같은데 GE라든지 뭐 이런 아마존 이런 데가 4%에서 9%라고 전통적인 산업. 근데 제약회사 평균 25개 제약회사 연평균 이익률이 15에서 20%라고요. 얘들도 R&D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해요. 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고정 비용이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산업. 그래갖고 요번에 아시잖아. 그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엄청난 화이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남겼잖아요. 말도 못하게. 한국도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뭐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카피 의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제네릭 의학은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익이 10%에서 20%. 그래서 제법 크죠? 카피도? 제네릭도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료 쪽으로 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 제조와 연관된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미국이 실제 힘이 어디 있는가, 미국이 폭삭 부서져서 망가지겠는가 아니면 안 망가지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조업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에 떨어지는 돈, 그다음 부품 공급업체 떨어지는 돈, 중국에 떨어지는 돈, 조립국에 떨어지는 돈, 제약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도 미국에 떨어지는 돈이 85%라는 거야. 베트남에 떨어지는 게 15%라는 거야. 우리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에서 노스페이스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노스페이스 안 싸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들 때는 15%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다른 나머지는 마케팅이든 디자인 비용이든 여기 R&D 비용이든 이런 걸로 다 떨어먹는 거예요. 그게 현재 오늘날에 글로벌한 제조의 현실이에요. 뭐 그쪽에서 소비재는 그쪽에서 다 만든다, 중국에서 다 만든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 해도 가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용을 안 해. 문제가 돈은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미국에 고용을 도움을 별로 안 줘요. 더욱이나 요즘에는 화이트 칼라들을 AI 도입되면서 많이 쫓아내갖고 더 많이 쫓아내서 고용은 미국에 별 도움이 안 돼요. GDP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